이사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2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자 제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민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불철주야 모든 탈세, 모든 검은 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저희 안원구 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금일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은요. 지난해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의 대명사였죠.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권 제한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초강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요즘 한동안 좀 많은 그 실시간 검색어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됐던 이야기인데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대한항공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여전히 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어떤 분들은 대한항공을 타면 스튜어디스가 나오고 그리고 남자를 스튜어드라고 하거든요. 캐빈 크루. 과연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남승무원과 뭔 관계가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게 정확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항공이니까 스튜어디스 이게 참 또 네. 같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들을 보통 기관 투자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관 투자가가 고객으로부터 저금을 받는다고 그러나요? 뭐 예금을 받거나 뭐 투자를 받으면 그 이제 금융기관들은 수탁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수탁 회사에는 고객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식 이런 거는 되게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 상품이지만 주식에게는 또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죠. 이게 의결권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결권을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어떻게 좀 정당하게 잘 써서 그 수탁자들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느냐 이런 개념들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행동 원칙을 규정한 자율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철학은 하여튼 고객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원칙대로 행동을 하라.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고요. 여기 이제 스튜어드라는 거는 보니까 어원을 보면 집사 뭐 이런 그런 어원이 있나 봐요. 그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이 수탁 자산을 좀 성실하게 잘 집사처럼 관리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궁금한 게 예. 기관 투자자 하면 예. 이게 사실 뭐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뭐 은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만의 이 코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요즘에는 금융 상품을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펀드 같은 거 팔지 네네.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상품 돈을 받아갖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아예 그런 거고요. 운용회사는 그런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로부터 그걸 받아서 하는 거고요.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또 보험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니까 그것도 역시 그냥 전부 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데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군요. 예, 기관 네. 투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실은 아까 이야기할 때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집사라는 게 이제 금융 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맡겨놔 가지고 그 집사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튜어드십도 집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십이라는 이름을 붙여 스튜어드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책무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수탁자 맡겨놓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책무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개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처음 열리고 났을 때부터 시작이 같이 도입이 됐던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스튜어드십은 그 도입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뭐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는데 그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아마 처음 도입을 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의견들이 사실 많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직접 스튜어드십을 적용하기 시작한 게 16년도부터일 거예요. 2016년도요? 예, 2016년도부터. 뭐 3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지금 스튜어드십을 발의를 해야 된다. 왜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스튜어드십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었죠. 완전히 이제 시작하라고 권고를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것도 작년인가요? 작년에 예, 대통령께서 그때 처음 말씀을 예.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되고 최근에 대한항공 사례가 이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보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의 정책들은 큰 위기를 이제 겪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하나씩 이제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2010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왜 도입됐냐면 금융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온 거 기억나시죠? 아, 그때 그 충격으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경영진들이 기업들을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한 걸 우리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입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네덜란드, 뭐 스위스,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이렇게 됐지.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직 아닙니다. 네, 일단 도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결권이 주어지잖아요. 네. 주총에 참석해서 뭐 그 이사들을 선임하거나 또는 뭐 회계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느냐? 국민연금이라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스튜어드죠. 이 사람이 그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주식을 국민들의 돈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국민들의 집사죠. 그 집사가 그러면 그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일만 할 거냐 아니면은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해가지고 경영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인도 쫓아내고 새로운 경영진들을 불러넣고 하는 데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스튜어드십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청장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맡겨 놓으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다면 없는 사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 조정 역할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국가 개입론이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아무리 민간이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주식을 국민들의 돈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주식을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민간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 놓으면은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주식의 배당만 받으면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라면 아무런 역할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그 극단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입을 해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대에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경향이 많죠. 경제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면 그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는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분인데 뭐 물론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야가 대립하면서 서로 견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이제 좀 바로 잡고 그 뭐라 그럴까요? 한 공간 안에서 서로 계속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고 저도 사실 청장님 의견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 너무 이제 대기업 그 오너만의 또 횡포가 일어날 수 있고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경쟁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아나무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보면 기업이 사실 배당을 해서 국민들의 그 스튜어드십인 국민연금이 예를 주식을 샀는데 네. 그 주식에서 배당을 많이 받아오면은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전부 배당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 자본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기업에는. 네. 그럼 그 외국 자본들한테 우리나라 돈들이 다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외국한테 배당을 많이 함으로써 나중에 주총이나 이런 데서 표를 받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견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배당을 또 너무 안 하면 적정한 배당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라고 해서 또 배당을 받아와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가 더 진행되면은 그런 사례들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배당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대한항공 그 사주들 네. 딸부터 그 엄마까지 엄청난 그 사회적 그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경영진을 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었죠. 또 그다음에 삼성 우리가 좀 전번에도 많이 다뤘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문제 네네. 국민연금이 그때 그 동의를 해줘 가지고 그때 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감옥까지 가고 했잖아요. 네. 국민연금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권 행사도 안 하고 그야말로 배당만 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스튜어드십이 필요성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 사실 이제 외길 인생 30년 달인이시죠.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그토록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위원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또 궁금해지네요. 두 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그 말씀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이 그 경영참여 운동을 했거든요.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싫은 싫어했죠. 건데.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전 요번에 그 대한항공 주총 갔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주총 갔다 왔는데 뭐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주총 시스템,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요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상속 자체가 어렵잖아요, 다. 그렇죠. 그냥 결국은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영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소유주는 거의 연기금들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연기금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3대 4대를 걸쳐서. 그렇죠. 김정은이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관대해요. 프랑스는요. 정부가 다 웬만한 기업의 주식들을 다 갖고 있대요. 조금씩.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는 당연한 걸 우리나라만 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이게 아주 잘못된 건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그래도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네. 적극적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그 노동 이사제가 노동계에서 지금 핫 이슈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경영 참여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전 유럽은 사회주의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사회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요. 거기서 노동이사제를 인정합니다. 독일은.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은 돈을 댈 수는 없지만 그 노동이 그 기업의 자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철학조차도 없이 막 주장하면 노동조합도 공부를 더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철저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철되려면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에서 사회이사를 선임했죠. 그 예전에 2004년도인가에 그 하승수 변호사님을 들여놓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냥 회사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주식이 그만큼 있었어요. 저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식 굉장히 많이 조합원들끼리 그렇죠. 뭉쳐서 사시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청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신 스튜어드십 코드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저희 주식만 가지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국민연금도 찾아갔어요. 의견권 달라고?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에서 위원장님 뭐해로 오십니까? 그냥 전화 주시고 의견서 보내주시면 자기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보내드리면 국민연금이 저희도 찬성해 줬어요. 찬성해 준 적 있어요. 그리고 그랬던 국민연금이 왜 삼성물산하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ISS라고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도 저희가 외국에 의견 보내면 그쪽에서 저희 찬성한다는 의견서도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왔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청장님께서 살짝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가셨는데요. 아니 배당만 받아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땐 이런 전략도 필요한 거고 이럴 땐 저런 전략도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국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연기금이 그때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때에 따라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케이스가 정말 뭐 연일 그 방송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잖아요. 네네. 그 정말 우리가 들어봐도 보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국민연금이 나서 가지고 어쨌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조양호 회장이 이사에 연임하는 거를 저지시켰죠. 상당히 그 큰 일을 아마 효과 면에서는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하나의 그 시금석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없었죠.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안 했고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 이상훈 변호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여기 국민연금 안에서 그 수탁자 위원회의 그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서 단기 필마로 그 위원들 설득시키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더라고요. 결과는 3분의 2를 채우질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이제 저지가 됐는데 이게 그만큼 이게 새로운 어떤 일을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요번에 그게 작은 하나의 그 결과물이지만 대단히 큰 일을 해내셨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총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느낀 건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또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은 저희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자 따지고 예. 그 되물림 그다음에 뭐 그 상속하고 이게 집안 혈통 중시하고 요게 사실 6.25 사고 방식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그걸 많이 따지잖아요.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거기는 이제 양자 제도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어떻게 뭐랄까 조금 그 보수적인 것 같지만 또 많이 열려 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이제 우리 자본주의 국가하고는 조금 그 개념이 다르죠. 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중국 기업들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달리 뭐 공산당에 뭐 소속되거나 또는 어떤 국가기관에 뭐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공기업들과 같은 역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런 기업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 화웨이도 그 화웨이도 공산당. 지금 군부 쪽에서 출신이 뭐 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 주식 구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밝히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019년 1월 23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 탈세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부 그 또 사회적인 비난과 또 반발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지 사실 저도 되게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반발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측이겠죠 아무래도 오너 측. 그렇죠. 이제 주로 우리 이런 일이 생기면 주로 정경련 전국경제연합회라고 하죠. 네, 김우중 그다음 지가 거기 회장으로 아니 지금은 예전에 허창수 씨인가요? 아, 예. 지금 그 GS 건설 네네. 회장이 그 회장을 맡고 있고 경총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총이나 이런 쪽이 이제 기업들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정부가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그 사들이 여기 경영에까지 참여하면은 우리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 시장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왔죠.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방망영역만을 좀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한 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가면 국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필요도 없이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만 가게 되면 극단으로 가면은 이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계속 존속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온고잉 하기 위해서는 계속 건전하게 흘러가야 되지. 자본가가 자기가 돈을 가졌다 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사회적 질서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견제장치가 있어야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갑을 관계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대기업이 자기들 힘의 논리로 가면은 살아남을 중소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역할을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실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역할 하지 마라. 국민들 돈 받아가지고 너가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뭐 국가 기구나 이런 데서는 국민연금 같은 거 가지고 그럼 주식 투자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주식들은 누가 사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국가의 그 순기능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연금의 사회주의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걸 공공연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간섭이잖아요. 네. 국가가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시장 경제 원리 그냥 맡겨놔야지 왜 너가 나서느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거 있냐 이거죠. 견제가 필요 없다면 그냥 당도 하나로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 예. 하나로 만들어. 맞잖아요. 예. 견제받기 싫으면 예. 당 하나로만 만들면 되죠. 예.
누구 당이 남을까요? 숭구리당당. 근데 어쨌든 간에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때 당시 성명서를 조금 갖다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싫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 기업 경영권에 간섭하는 일이 이게 안 된다. 이런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저는 이분 보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의 개개인이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갑질하라고 맡긴 돈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요. 이 진짜 사고 방식을 도대체 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설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 진짜 여기서 동의 안 되는 게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결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 투표해야 되겠네요. 할 때마다. 맞네요.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237개래요.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게 뭐 조금 투자한 것도 있겠죠. 그거 이상에. 그러면 국민 투표 237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하루만 따져도 네. 일단 237일은 그렇죠. 회사에 늦게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휴일이 지정되거나 그렇죠. 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네요. 365일 중에 237일 선거하고 네. 뭐 중간에 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하고 그러면 뭐 매년 노는 거죠. 유후! 신난다. 굳이 이 사람들 입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국민연금이 하나의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이제 구체화되면 자기들이 이제 혹시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 자기 주식을 확보하는데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 자기 국가가 아무렇게나 무조건 뭐 기업을 무조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사실 국가라는 거는요. 우리가 법인세가 보통 25% 세율을 우리가 적용하면 네. 사실은 주식만 안 가지고 있지 국가는 사실 25%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거예요. 국가가. 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가 그렇네요. 남보다 미리 그거를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세금으로. 맞네. 그리고 국가는 사실상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세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다른 주주들보다 더 빨리 받아가는 게 그게 세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그 개인의 그 이익을 보장해줘라. 그 자본가들의 그 이익을 그냥 보장해줘라 이런 논리인데 난 이런 이야기 주장하는 논리가 이번에 최근에 그 있었던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유총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유치원 연합회 그러니까 예, 뭐 예, 거기서 그 애들 교육시키는데 그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뭐 백 사고 뭐 여행 가고 뭐 이렇게 뭐 쓴 돈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무조건 유치원해야 돈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냥 내가 돈 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버는 거다. 교육 사업도 그 사업이니까 그냥 네. 내가 버는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것까지도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일정 정도는 국가가 제대로 가지 않고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견제하고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것이다. 네.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럼 뭐 자유방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그냥 해도 국가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느냐 이런 그 투정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뒤에다 자료도 넣어놨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럼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외국 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논리대로 하면 그냥 국민연금은 기권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맞네요.
그때는 또 나서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때는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때 나빠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네.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하네요. 이 어쨌든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국가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다 같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맞는 거지. 그거 자체가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전 그렇죠. 현대차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청장님. 그 사실 현대차에 또 요번에 그 정몽구 회장이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그만두면 이제 아들인 정의선 네. 씨 쪽으로 이제 승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그분들도. 그래서 뭐 한동안 이제 거기도 그러다면 3대 세습이 되잖아요. 그 과연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도 그 삼성 이재용 씨하고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3대 세습을 세금을 다 내고 세습 아니라 뭐 5대도 6대도 해도 되죠. 세금 네. 다 낸다면. 그런데 그게 과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되죠. 삼성이 그때 제일모직하고 삼성 물산 합병 때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국민연금이 그대로 있는 바람에 그냥 문제 했다가 물론 그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 때에 연결돼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건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엘리엇이라는 그 투기자본 그 네네네. 쪽에서 거대한 그 배당을 요구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그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으로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국민연금에서 이제 이번에 반대를 하고 현대자동차 오나 쪽 이야기를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네.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뭐 경영자 편을 안 든다든지 뭐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너무 잘 적절하게 또 그렇게 적절하게 예,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편을 잘 들어줬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국민연금의 그 수탁자 위원회 그분들이 정말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고도의 그 식견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만 우리가 해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무조건 뭐 경영자들한테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주장하는 바의 가장 큰 결점은 그거예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이 공적 기관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어디나 다 그 법인은 사랑해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그 기업과 사주는 동일하다고 보는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엉뚱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주가 꼭 그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렇게 엉뚱한 주장이 아니 근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이 대표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운영도 잘하고 그다음에 회사 복지라든가 직원들한테 아니면 배당금도 진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거고 많이 못 나갈 때는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든지 투명하게 하면 국민연금이 뭐 무조건 경영권을 빼앗고 반대하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방관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냥 풀어놓고 그냥 나무 집에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우수성, 뭐 한글의 우수성, 뭐 예의 범절,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외국 나가서 어필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이 3대 4대씩 그렇게 되물림하면서 이렇게 역사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고 그런 것도 자랑스럽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아니 이게 로마보다 더 제가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황제의 아들이 못 나면 아들에게 주지 않고 입양을 한다. 우수한 사람을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아서 물려준다거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뛰어난 인재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뛰어나. 3대 4대가 마약도 했고 막. 그러니까 와 어쩜 이렇게 자식들이 똑똑하게 쫙 나와서 기업을 3대 4대씩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경찰청장이 해결해 준다 그러고. 그렇네요. 예.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경찰청장이 해준다는 그 손녀가 한 거 아니에요? 녹취문이 뭐 나왔다는 한글의 우수성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 인자의 우수성이. 예. 예, 대한민국 인자의 우수성 정말 뛰어납니다. 네. 자, 뭐 또 기사가 났네요. 예.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인 언론사가 중앙일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중앙일보의 주장을 다 인용해서 그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충분히 다 반박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두 개의 기관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수탁자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주주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라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실 국민연금은 보통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큰 데는 5%도 가진 데도 있고. 근데 국민연금이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 수탁 기관들이 있잖아요. 증권회사나 이런데 네. 투자 운용사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국민연금이 어디로 이게 표가 쏠리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국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삼성이 더 결정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연금보다 삼성이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삼성의 뜻이 뭔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전번에 전문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ISS라고 해외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ISS에서 결정하는 대로 외국 기관들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기관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 ISS의 그 결정을 사실은 눈치를 보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도 사실은 ISS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건의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에 보면 그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정하는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번에 그 대한항공도 국민연금이 하니까 또 ISS가 같이 거기에 동조를 그렇죠. 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루어냈거든요. 그 국민연금이 1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의 그 중요성은 국민연금이 어쨌든 ISS와 같은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기관들의 건의가 있는 이런 ISS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리아 ISS니까 KISS로 하나 좀 이렇게 키우는 것도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 형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떤 회사가 굉장히 그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그 능력이 출중한 회사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회사의 그런 가치를 알고 많은 주식을 지금 사 모으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걸 그냥 보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경영권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같이 투자를 해서 그걸 방어해 준다던가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 그렇게 딱 사실 좋은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점이 더 전 많다고 봅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근데 또 국민연금이 또 남양 유업에
뭐 배당을 요구해서 부결된 사실 이런 또 스토리가 있네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그 부당함 이런 적극적 행사의 부당함의 사례로다가 이제 이게 지적을 한 건데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어떤 팩트인지 좀. 그러니까 주주 제한이라는 걸 방식을 통해 가지고요. 그 주주들은 그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남양유업이 사실 남양유업이 배당 안 하기로 유명한 짠돌이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니까 그 배당을 좀 요구를 했나 봐요. 근데 당연히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뭐 지배할 만큼 지분을 사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결이 낫겠죠.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망신당했다는 그 식의 어쨌든 그거 보라 이렇게 이런 그 과도한 요구였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서 배당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안 주면 그러면 이 주식은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잘 그렇지 않? 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유통 물량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 주식 투자해 놓고서는 1년에 금리도 못 받으면 그거를 국민연금이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안 움직이기로 유명한 회사 샀다가 한 3년 고생하고 결국 손해 보고 판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런 거 잘못 사면 남양유업하고 1001고석 샀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돈이 3년간 묶여갖고 결국 손해 보고 나왔어요. 그거 파는데도 한 3일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루 거래가 700주야. 맞아요. 여기 이제 직원들이 그거 보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국민연금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사례로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게 이야기하고는 조금 좀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한번 그 갑질로 한번 문제됐던 회사 아닌가요? 남양유업이. 그렇죠. 그 대리점한테 그 갑질했다는 걸로 한번 그래 됐고 맞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그 외손녀인가요? 그 뭐 항모라는 그 지금 마약 그 의혹이 있다고 의혹이 있다고 지금 나오는 그 회사 맞죠 이게? 네네. 뭐 월남뽕도 아닌 희로뽕으로. 그렇습니까? 근데 참 이게 그런 게 전부 다 어떻게 전부 하나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문제가 국민연금이 자기들 주식을 사가지고 국민들 돈이잖아요. 네. 그 국민연금을 불러야지 국민들한테 차질 없이 연금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배당을 안 하면 그걸 살 이유가 없겠죠. 경영은 어쨌든 갑질을 하든 말든 간에 이익을 많이 내는 모양이죠. 되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좀 황당하고 웃겼어요. 저희 입장에서. 뭐냐면 이 대한항공 그날 그 주총 열린 날 결국엔 연임이 안 됐잖아요. 그날 대한항공 주식 많이 올랐어요. 그거 보고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재무관리책에 나오는 가장 그 효율적 시장의 형태로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 운영이 잘 됐으면 그분이 연임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주가가 막 폭락하고 빠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연임이 안 됐다고 이게 막 그날 주가가 오르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옛날에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이재용 씨가 구속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잘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오너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 경영권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면 아주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예. 경영권이라는 말은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오로지 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게 돼 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회사 돈을 빼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을 과연 오너와 전문 경영인가의 그 누가 이게 정말 제대로 기업을 더 가치를 높여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 스튜어드십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 지금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그 사람 없으면 회사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 기사에서는요. 이거 지금 청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그 대한항공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전에. 근데 이 기사는 이 스튜어디시 코드 행사의 부적절한 사례로 대한항공 표대결하는 것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10%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표대결해봐야 지는데 이걸 왜 하느냐는 식으로 했는데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나서 또 한진칼의 예. 주촉이 있었는데 거긴 또 잘 예. 지켰더라고요. 예, 예. 그건 조금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거는 예. 근데 뭐 내년이 또 문제니까. 예.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의식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사례를 이제 한번 보고 저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저렇게 배제도 할 수 있던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시도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갑질하고 싶었던 오나들도 이제 오히려 훨씬 더 자제할 수밖에 없을 거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 청장님하고 이제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이 스튜어디시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멀리 미래를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제도 같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 돈을 버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업을 믿지 못하고 그냥 요게 이런 게 된다더라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투기거든요. 투기로서 자꾸 접근을 하니까 도시를 못 보는데 이렇게 방만 경영이 뭐 내몰리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명하고 안정화되고 탄탄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 이런 좋은 회사는 내가 또 주주로서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이렇게 국민연금이 잘 이렇게 국민연금 포함해서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잘 감시도 해주고 그렇다 보면 진짜 잠깐 투자해서 10% 20%를 수익을 내는 투기가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30년, 40년, 50년 자식에게도 물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는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이제 그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우리 사실 많이 쓰잖아요. 투자와 투기. 제가 또 실수했나요? 아니요. 그 저 이야기 잘 하셨고 네. 그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투자와 투기를 우리 부동산은 투자라고 잘 안 가죠. 투기라고 하죠. 예. 주식은 투자라고 하죠. 투자라고 하죠. 네. 주식 투기하는 말은 아예 이렇게 연결된 단어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거든요.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나름인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이 크다면은 이거는 투기가 되는 거죠. 리스크도 큰데 위험 부담이 많은데 생기는 수익이 크다면 그게 이제 그걸 우리 투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간이 보통 롱텀이냐 숏텀이냐에 따라서 롱텀을 본다면은 이제 투자라고 보고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뭐 그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보통 투기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네. 사실 주식에 보면은 훨씬 그런 요소가 크죠. 리스크도 크고 수익도 큰 것은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투자와 투기의 또 하나의 저거는 정보에 대한 그 불법 정보의 취득 여부고 그걸 활용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투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기와 투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부동산도 물론 기획 부동산 같이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가지고 뭐 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투기로 볼 수 있지만 네. 주식은 보면은 뭐 희한한 정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 막 일부러 역정보 흘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주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투기 요소는 사실은 주식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 자본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식은 투자라고 우리가 쓰고 부동산은 투기라고 하는데 그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소액 주주로서 이제 예전에 언제더라 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있을 땐가 네. 그 당시에 무슨 진짜 이 표처럼 국민이 한 주씩 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주식. 예, 주식이 뭐 예, 나도 주주가 예, 되자 뭐 이런 건데. 그게 바이코리아 펀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진짜 이 소중하게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아 정말 내가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회사가 참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잘 커서 나에게 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까도 뭐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4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간다는 건 그만큼 예 이렇게 잘만 경영하면 얼마나 사실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 아까 민 위원장이 이야기 잘 지적을 했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기업하고 이 오너하고는 소유주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비판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구별돼야 되거든요. 소유주 오너들이 그 오너들을 위한 그런 대변을 하는 같은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스튜어드십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너가 문제가 돼가 배제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기업은 더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 경영인이 오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오너라고 해가지고 경영인으로 그냥 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들을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구분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뉴스에서 봤는데 그 대한항공 주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상구 회장이 물러나면서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박상구 회장이 취임 전에는 예전에 한번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취임 전에는 부채가 2천억인가 그랬는데 취임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나서 8천억으로 더 늘었다. 네, 그래서 야 아니 회사가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그만두고 손 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민 경영이 와야죠. 사실 이제 부채가 무조건 늘었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부채가 늘 만큼 자산이 커져 있으면 뭐 더 커져 있으면은 그럼요. 괜찮은 거죠. 네. 뭐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더 크지는 않았는데 부채만 늘었다? 그건 그만큼 자본금을 잠식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분의 경영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 나가셨어요 이번에. 네. 아시아나항공도 무지 어렵다고 하고 있고. 아우 좀 뭐 위태위태하다는 말이 뭐 여러모로 많이 들리곤 하는데 자 오늘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네, 잘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다루려고 했는데 네. 요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일부에서 되게 반발하면서 원색적인 그런 비난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항공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운용하고서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그날 당일날 그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주분과위원회에서는 반대 의사 표시를 했어요.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 그 의결권도요. 국민연금이 의사 표시 안 하고 있다 그날 밤에 했습니다. 그 주총 전날 밤에 간신히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하고 함께 하셨던 이상훈 변호사님이 거기 수탁자 위원이신데 그분이 단독으로 사실은 대한항공 그 주주총회 의결권 모아서 참석하게 해서 본인이 의결권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부에서 그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결국은 그 자리도 떠나야 되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만 바뀌었지 세상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연금이 우리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간신히 발걸음을 한 번 뺏기 못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저거 바꾸지 않으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느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삼성의 눈치를 더 많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맞아요. 삼성이라고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권 반대 의사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언제까지나 의리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 재벌의 회사들이 다 될 텐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투명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장님 또 뼈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뼈까지 있지는 않고요. DNA 있는 한 말씀. 그 국민 우리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정부가 바뀌었는데 사실 정부의 뜻을 좀 이 공기관만이라도 새로운 정부가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스튜어드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산하잖아요. 국민연금이. 네. 즉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리더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전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있는 듯한 이거는 이 차제 한번 좀 이 정부에서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듣는다면 청와대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과연 정말 이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국가기관 또는 그 공적 기관들이 과연 같은 뜻을 철학을 공유하고 가고 있는가? 기관뿐만 아니라 사정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기관들이 청와대에서 오는 메시지들은 보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다음날 숙제 검사하듯이 이거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하네요. 지금 정부에 대한 영이 지금 안 서고 있다. 영을 서게 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남은 정권 기간 중에 제대로 된 뜻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실행이 안 되는데 반드시 좀 이 정부 내에서 좀 그 바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씩 실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새로 이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감히 고언을 드립니다. 적폐청산 2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또 좋은 이야기 명확하게 또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은 다음 주에 또 들으면 열받는 이야기로 저희가 왜냐면 열받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바꿔드리는 거죠. 네,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너무 열받고 화난다 하는 이런 썩어 빠진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로 가지고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 방안과 더불어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듣기는 꼭 유튜브에 검색을 안원구 이렇게 쳐도 바로 검색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유튜브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맨 처음에 나올 때 그 광고는 15초에서 20초 짧습니다. 네,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광고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